자, 지방선거가 대략 2주 앞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덩치 매치. 박시영 왠지코리아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했던 거 그냥 다시 틀려고 그러다가. 상황이 똑같았어요. 상황이 네네. 변화가 거의 없고, 예. 보통 이제 선거 요맘때쯤 되면 어딘가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네. 예. 요새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변화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재방송이 될 뻔했네요. 이번 선거 자체의 특징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선거 판세가 굳어진 양상이었죠. 왜냐하면 인물 변수들이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1년 평가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평가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지난 대선 리턴 매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표심은 결정했다. 이슈가 크게 판세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구도에다가 이제 남북미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 지방선거가 왜냐하면 실제 남북미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워낙 예측을 불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관심을 거의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6월 13일 선거일보다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4일은 또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은 다시 있기 힘듭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으시면 다 들어가실랍니까?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격전지라고 생각했는데 격전지는 아닌 것이 되었고 또, 격전지라고 하기에는 큰 변수가 없을 건 줄 알았는데 뒤집힌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네. 그리고 여기는 보나마나 한 곳이 격차가 줄어든다든가 그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몇 군데 있죠. 예, 우선 경남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첫 번 이 국면, 소위 이제 지방선거 얘기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최대의 격전지 내지는 관심 지역이 될 것이다. 네. 해왔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지역은 맞습니다. 네네. 그전에는 여론조사 해보면 대개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여론조사들이 네. 많이 발표됐는데 최근 지난 주말에 조사한 것들을 보면 되게 20%포인트에서 25%포인트까지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격차가 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그 원인으로 보면 어쨌든 드루킹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다 보니까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대선 주자급으로 반열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초반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대선 주자,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김경수 후보가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상당히 김경수 후보가 안정적인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남 조사를 지켜보면은 유권자들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들어와. 특검이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남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면 오히려 드루킹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큰 관심이 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자초됐더라면 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극적으로 또 연결됐거든요. 이어지는 바람에. 그냥 가는 것보다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진 근데 겁니다. 그 지점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미 이 정상회담 국면에서 홍준표 대표의 반응, 이 막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바닥에서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폄훼했잖아요. 주사파 수문합의 이런 식으로 폄훼하다 보면 위장평화공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엔 홍준표 진짜 심판을 해야겠구나 이런 정서가 퍼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남에서 유권자 성향이 많이 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대선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곳이 또 경남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는 졌습니다. 0.5인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거와 역대 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가
많은 득표를 거둘 정도로 이 지역의 성향 자체가 변하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하고는 다르게 드루킹 이 댓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지층들이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위기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 건이 처음 거론됐을 때 오히려 지지층이 더 집결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었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이제 3분지계가 되어 있거든요. 김해권, 창원권 그리고 이 진주권이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창원권인데 이 지역에서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현직의 무소속 시장이 출마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표가 엇갈리게 되면 결국 타격을 받는 것은 김태우 후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중요한 거죠.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무소속으로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남 경제가. 조선업 무너졌죠. 그다음에 제조업들이 창원에 밀집돼 있는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지점을 김경수 후보가 잘 건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경제를 밀고 나갔죠. 맞습니다. 예. 공준용만 했어요. 공준용만.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했고 우리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샤이 보수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권자층이 있다는 것은 또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2주 전 선거일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표심을 바꾸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20% 정도 됩니다. 20%. 유권자의 30%입니다. 네. 30% 정도는 2주 전에 표심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30%가 한쪽 후보한테 싹 쏠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후보 간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1, 2위 간에 그런 지역은 거의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영남권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접전지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세로는 관심지역 정도는 되는데 그러고 보면 접전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접전지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제주도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리고 원희룡 현 도지사가 여론조사 초반에 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역전을 했어요. 여기서는. 네. 여기가 접전지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그 지지율 격차가 그 적은 지역이 제주하고 네. 대구 경북입니다. 네네. 대구 경북도 한 자릿수로 좀 좁혀진 대구 경북도 예상치 못했는데 접전지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주는 그동안에 문대림 후보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 있다가 최근 한 2, 3주 전부터 원희룡 후보가 역전을 해서 지금 원희룡 후보가 대체적으로 앞서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앞섭니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의혹 제기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대림 후보가 좀 상처받은 측면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제주에서는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보수의 어떤 희망, 차기 대선 후보의 어떤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율 변화의 특징을 보면 특히 제주 지역은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폭행 제2공항 후보자 간담회에서 벌어졌던 이 원희룡 후보의 네. 뺨을 때리고. 예. 네네. 폭행이 하나의 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원희룡 지사의 지지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 자체가 이 접전 한계선이 더 하향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전에는 관심 지역이 수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관심 지역 한계선이 하향해 가지고 남부 지방으로 몰리고 다시 이 접전 한계선은 더 밀려서 제주까지 갔고 더 밀릴 데는 없으니까요. 더 밀리면 이건 뭐 남진아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번 선거가 워낙 후보자들 중심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폭행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또 폭언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번 선거의 이 이슈를 성격을 보면 칙칙폭폭이다. 칙칙폭폭. 그러니까 폭행이나 폭언, 폭폭 오면은 좀 유권자들이 관심을 칙칙하게 가져주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공장장님. 이게 유권자들이 관심 그 용어는 처음 만드신 거죠, 좀 전에. 최초죠. 네. 근데 사실 단독입니다. 네. 제주 판세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제주 판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제주에서 출생한 유권자들이 제주 지역에서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네. 78% 정도 응답을 하는데 이들이 일종의 이 원희룡 지사의 폭행 사건을 좀 어떤 감정적인 충격 이걸로 받아들였던 것이 큰 것이 폭행 사건 이후에 이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거는 그런 지점 분명히 조금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 건 있죠.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으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문대림 후보를 향해서 부동산 그다음에 그 골프장 명예회원권 그건 민주당 경선 할 때부터 있었어요. 예,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희룡 후보 측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공격을 했죠. 이제 그 부분들이 쟁점화되면서 사실은 판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좀 더 벌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20, 30%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문대림 후보가 얼마나 다시 결속을 시키느냐.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경선 내에서 경선 시에 입었던 상처가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직도 흡수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민주당 쪽의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지만 후보는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이거든요. 예. 또 현직 지사로서의 평가가 아주 나쁜 편도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예, 무소속을 선택한 그렇죠. 것도 저는 대결을 벗어난 거죠. 예, 네. 정당 지지와는 상관없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후보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는 그런 동기부여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뺨을 때립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칙칙폭폭이면. 그냥 제 뺨을 때리겠습니다. 여하간 2주 남긴 했지만 뭐 2주 사이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많긴 하나 제주가 현재 그 원희룡 현 지사가 원희룡 후보가 앞서가는 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근데 큰 격차는 아니고 한 자릿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접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구가 이제 접전지라고 할 수 있을. 여기가 한 자리예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영남에서는 사실은 큰 전선이 또한 전선이 뭐냐면 수도권과 달리 이 특정 정당 자유한국당 계열이 독식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에. 이 세력 교체론. 그러니까 세력 교체론과 여당 견제론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거죠. 한번 특정 정당이 독식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발전이 뭐가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를 결과로 보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어떤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박과 열풍이 대구 경북도 상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도층의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성을 특징화했던 것은 주로 안보 문제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띄었지만 지금은 안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거든요. 저는 바로 그 강원도가 안보 문제를 핵심으로 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 지역으로 보자면 가장 안전한 제일 밑에 있는 왜 대구 경북이 안보 문제를 시대적인 부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물론 다르긴 한데요.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오히려 접경 지역이 그럴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강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성은 그동안 관련된 안보 정책도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해왔던 특정 정당의 안보 시각이 유권자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박정희 향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효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때가 대구 경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냉전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보수층들이 있거든요. 영남에. 특히 이제 TK의 그 보수층들 일부가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날 잘 끝난다면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쪽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5%포인트 안으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역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정도는 못 들어봤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 자릿수 이내로 끝낼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목표치가 그겁니까? 역전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지역도 아직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좀 중도층, 부동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근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이쪽에서도
이 한국당의 조직력이 상당히 또 발동할 수 있거든요. 위기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게 되죠. 네. 압도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상당히 반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밑바닥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알죠, 물론. 네. 그거보다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칙칙폭폭처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보수 세력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TK도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사실 이걸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전국적으로 그 지자체장은 제주와 대구가 한 자릿수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까지. 예, 대구 경북까지.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러니까 거론하지 않은 지역은 두 자릿수 뭐 10%에서 20% 정도, 심지어는 뭐 거의 30% 가까이. 대부분 다 20% 이상. 예,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 뭐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보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보선은 12곳인데. 12곳이고 민주당이 이제 후보 한 명을 안 냈죠. 그 11곳에 김천을 안 냈고요. 경북 김천. 그 민주당에서는 주말에 조사들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사들이 아직 이 지역들을 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흐름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소가 9석이고요. 최대 11석까지. 목표치가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측은 이렇게 한다는데, 목표치를. 글쎄, 목표치는 9 플러스 알파. 가장 매직 넘버는 9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9가 되면은 여당으로서는 안정적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서의 의석 확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두 자릿수가 되면은 이번 이 지방선거의 결과도 있겠지만 이 미니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서 향후 전국 운영이 이제 주도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여부에 또 가늠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이 재보궐선거도 더더욱 유권자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인데 더 안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이거보다 더 안 알려진 것은 교육감 선거입니다. 정말 너무 깜깜입니다. 깜깜이. 이래서 재보궐선거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워낙 영향력이 커서요. 근데 저는 이미 8곳 정도는 그러니까 김천까지 포함하면 9곳은 이미 판이 끝났고요. 나머지 3지역 정도가 변수인데. 세 지역이 어디요? 제천 단양 하고요. 어디요? 충북 제천 단양. 충북 제천. 그다음에 울산 북구, 해운대 울, 부산 이 3곳 정도가 남아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최소 10석은 건져갈 거다. 그리고 전망하신다. 최대 11석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시네요. 접전이라 그래야. 가뜩이나 접전이 없는데 접전이라 그래야 여론조사도 좀 의뢰를 하실 텐데 반정을 해버리시니까 모든 이 정말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다. 근데 이 재보궐선거를 보면은 다른 재보궐선거와 다르게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에 재보궐보다는 높겠죠. 걱정했던 것이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만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도 적어도 절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참여를 하게 되는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전히 후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단체장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왜냐하면 지금 7, 8장의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표사들은 바쁩니다. 이걸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재보궐 지역은 8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람들 이름 다 몰라요. 교육감도 있어요, 교육감. 교육감은 더더군다나 번호도 없습니다. 번호도 없어가지고. 멘붕입니다, 멘붕.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예를 들어 진보적 성향이다, 보수적 성향이다. 그럼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름을.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찾기 어렵습니다. 진영의 대표 선수들을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공보를 보고서 공보도 너무 많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좀 간추려서 나는 뭘 보고 좀 후보를 선택하겠다. 이걸 기준으로 좀 미리 선택을 하고 투표장으로 가는 것도 근데 유권자들이 현명합니다. 다 판단하고 투표장에 갑니다. 그 자리에 가서 고민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후보들이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다른 곳은 그나마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면 네. 정당의 번호를 따라 투표하면 되는데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부터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는 교육감을 찾아서 네. 근데 찾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감 후보 이름 앞에 나는 보수 후보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나는 진보 후보. 이게 세력에 대한 호감도가 약간의 엇비슷할 때는 인물 변수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세력에 대한 호감도의 격차 확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인물 변수가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자 쪽인 거죠.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집권 세력과 홍준표를 대표하는 야당 세력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확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자체가 싹쓸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가 또는 네. 교육감을 선출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혹은 교육감에도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깜깜이 선거가 되는데 기호를 부여하다 보면은 이게 추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당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 순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교육감 선거만큼은 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감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런데 따져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 자기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가 누가 나온지도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 선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줄 알아도 그 후보들의 성향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첫 번째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번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 있으면 2번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게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이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분들, 그 보수나 진보 진영 각 진영의 대표 주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전체 지방선거를 보면은 빅데이터 상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아무리 뭐 싱가포르 쪽이 6월 12일 날 관심이 가더라도 싱가포르, 데드포르 아닙니다.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의 관심을 조금 거두어서 자기 지역의 교육감 또 지방선거 출마자들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을 해 주십시오.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30억 이상 돈을 쏟아붓는 선거거든요. 차량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네. 자, 그러면. 단일화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단일화해도 안 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치긴 하지만 영남권에 제한적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이미 결정됐다. 그렇군요. 네. 자, 물어볼 게 없네요. 단답형 좋은데요. 네. 네? 단답형. 단답형으로 해야지. 네. 본부장님이 이상한 드립을 안 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박시영, 배종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